여든을 눈앞에 둔 지금 나는 매일 아침 마당 끝에 핀 들국화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평범한 풍경일지 몰라도 내겐 이 언덕이 지난 몇 달간 마음의 닷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이름은 정만수, 경북 영천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고 12 형제자매 중 맏형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겐 그저 많은 숫자일 뿐이겠지만 그 시절엔 자식이 많다는 게 부모의 힘이었고 가족의 자랑이었지요. 우리 어머니는 그 중심에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 하지만 이상하게도 올해 봄이 오기 전까지 난 단 하루도 어머니의 부재를 실감하지 못했어요. 사진 속 웃는 얼굴이 여전히 현관 옆을 지키고 있었고 장독대 옆 그늘에는 아직도 어머니의 손길이 남아있는 듯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사를 지내러 가족이 산소에 모였던 평범한 봄날, 막내 손녀가 울먹이며 달려오더니 봉분 옆에서 무언가를 봤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아이의 상상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제가 본 것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묘한 눈빛을 가진 뱀 한 마리가 천천히 풀숲 사이로 사라지는 순간 알 수 없는 떨림이 제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래전 어머니가 나지게 하셨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죽고 나서도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건 언젠가 꼭 전해지게 되어 있다. 그 말이, 그 뱀이, 그리고 그날 산소에서 불어오던 바람이 마치 같은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잘못을 밝히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선택을 용서해달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건 오래전 어떤 어머니와 그 곁을 맴돌던 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마침내 꺼내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생각보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음력 3월 초이틀. 아침부터 집안은 북적였고 형제들은 오랜만에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조용하던 마당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퍼졌고 어머니 산소에 가져갈 제사 음식도 금세 준비를 마쳤죠. 저희 가족은 늘 그렇듯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아버지를 채 모시고 상자 가득 음식을 싣고 좁은 산길을 조심히 올라갑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쉽게 움직이기 힘든 몸이지만 아버지는 그날 묘하게 단단한 발걸음이셨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꼭 다시 보고 오겠다는 듯 말이지요. 산소에 도착했을 땐 바람이 살짝 불었고 봉분 옆 들풀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늘 그렇듯 봉분 근처를 뛰어다녔고 며느리들은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형제들은 묵묵히 제례 준비를 했고 아버지는 묘 앞 평평한 돌 위에 조용히 앉아 어머니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셨죠. 모든 게 평온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뱀이야? 막내 손녀의 목소리가 울먹이며 터졌고 아이는 눈물이 맺힌 채 우리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말했죠. 아이고, 지렁이 보고 또 무섭다고 그러네. 하지만 아이가 가리킨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그곳엔 정말로 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봉분 오른쪽 작은 석재 틈 사이로 갈색 비늘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몸은 놀라울 만큼 굵었고 그보다 더 이상한 건 그 눈동자였습니다. 어쩐지 사람 눈처럼 느껴졌습니다. 겁이 난 몇몇 동생들이 나뭇가지를 들고 소리를 치며 쫓았고 뱀은 마침내 풀숲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뱀이 있었던 자리만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 손을 잡자 아버지는 입술을 한참이나 달싹이시다가 겨우 한마디만 남기셨습니다. 네, 어머니 산소. 뭔가 이상하다. 그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정적이 제 안을 감쌌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 묘를 다시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뱀의 눈, 아버지의 떨림,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더 푹 꺼져 있는 흙,
무언가가 아직 거기 남아있는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머릿속은 계속해서 우연이겠지. 시골 산소에 뱀이 나오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 라는 소리로 가득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냥 뱀이 아니었다. 그래서 결국 혼자 차를 몰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다들 일상으로 돌아간 평일 오후, 마을길은 조용했고 산 입구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손에 물병 하나만 들고 산을 올랐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나무십 대신 말라붙은 가지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귀를 때렸고 내가 걷는 발밑은 묘하게 축축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던 그 느낌, 아무도 없다는 걸 아는데도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그 기분, 그것마저도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마치 어릴 적 밤길을 지나가던 기억처럼. 그리고 드디어 어머니 묘가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묘지의 오른편, 손녀가 뱀을 봤다고 했던 바로 그 자리에 흙이 미세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풀들은 이미 누렇게 죽어 있었고 손으로 만져보니 그 흙은 지나치게 부드럽고 축축했습니다. 나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비가 와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손끝으로 흙을 조금 파보자 안쪽이 말도 안 되게 느슨했습니다. 묘지의 다른 부분은 단단했지만 이 부분은 마치 누군가 다 파낸 다음 다시 얹은 것처럼 허술했습니다. 내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머릿속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어머니 묘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 순간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봉분 위에 작은 꽃잎 하나가 흙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한 번 더 봐줘.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손을 뻗을 수 없었습니다. 그 흙 밑에 무엇이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두려웠습니다.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한참을 그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건 내 상상이 아니라고. 이건 어머니가 무언가를 알리려 하시는 것이라고. 그리고 다음 날 동사무소와 이장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한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 묘가 이상합니다. 봉분이 꺼진 느낌이고 뱀도 나왔고요. 누군가 손을 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진지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묘지 침입 사건이 있습니다. 정식 조사 요청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결은 짧고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뱀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는 걸, 그 눈은 어머니의 눈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만수야, 나 좀 꺼내다오. 그날 밤 꿈에서 들은 목소리는 분명 어머니였습니다. 그 다음 주 나는 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기로 마음먹고 단지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산은 언제나 사람의 의도를 읽고 있는 듯합니다. 묘 앞에 섰을 때 나는 문득 발치에 놓인 작은 돌 하나를 보았습니다. 이전에 본 적 없던 위치였죠. 그 아래엔 땅이 아주 살짝 들려 있었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 돌을 들었습니다. 그곳엔 작은 비닐봉지가 있었습니다. 안에는 노란색 편지 봉투 하나,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글씨는 많이 흔들려 있었지만 내겐 너무나 익숙한 곡선들이었습니다. 만수야, 이 편지를 네가 찾았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나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봉분 옆에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 편지를 뒤흔들 때마다 어머니가 옆에서 숨결을 섞어 읽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무덤에 이상한 일이 생긴다면 기억해라. 묘 옆에 누군가를 붙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야. 나는 그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다.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오래 외로워 보여서 그랬어. 편지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정희.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이름 석자가 가슴속에서 무겁게 내려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가장 오래된 친구, 마을의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이자 때로는 언니 같고
때로는 그림자 같았던 사람.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짧았습니다. 그 아이가 혼자이지 않게 해줘.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 아이라는 말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설마. 미나 박미나라면 정희 이모의 외동딸. 그 아이는 몇십 년 전 우리 집에도 자주 놀러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 무릎에 앉아 김이 나는 고구마를 먹으며 웃던 그 아이. 하지만 그 뒤로 소식이 뚝 끊겼습니다. 이사했다고만 들었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묘지엔 여전히 그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들풀 사이에선 벌레 울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생전에 준비한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미처 끝내지 못한 인연, 그리고 내가 이어야만 하는 이야기. 나는 조용히 묘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김정희 이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들은 단 한마디 정보. 요즘은 요양원에 계셔. 그날 밤 나는 알 수 없는 마음에 사로잡혀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너무 오래된 기억들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은 도시 외곽의 오래된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잔디밭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창문은 대체로 닫혀 있었고 복된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접수처에서 방호수를 받아들고 3층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동안 나는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정희 이모는 우리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김치국 한 그릇을 들고 나타났고 명절이면 같이 마당에서 배추를 다듬으며 웃던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미다가 태어난 이후 그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줄었고 눈동자에 자주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나는 하나도 못 낳았는데 언니는 12이야. 그녀는 그렇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엔 묘한 떨림이 배어 있었죠. 병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조용한 TV, 꺼진 채로 희미하게 반사된 화면, 그리고 침대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는 정희 이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했고 어깨는 움츠러져 있었으며 표정은 어딘가를 계속 기다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내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는지 살짝 고개를 돌렸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었습니다. 나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모, 저예요. 정만수예요. 기억하세요. 그녀는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대화는 그렇게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곁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며 그 순간 복도에서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가족분이세요? 아니요. 저희 어머니랑 많이 가까웠던 분입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분, 예전엔 자주 딸 이름을 불렀어요. 미나야, 우리 미나. 그렇게 하지만 요즘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딸 이름 하나만 붙잡고 살아왔던 사람, 그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게 된 사람. 그날 밤 나는 병실을 나서며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내가 떠날 때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 그녀의 시선이 내 쪽을 스쳤습니다. 그 눈에는 말 못할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책감일까? 슬픔일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껴안은 연민이었을까? 나는 그날 어머니가 왜 그녀를 끝까지 외면하지 않았는지를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나는 가족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제사도 아니고 기일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머니 산소에 뭔가 이상한 일이 있다는 말을 꺼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가족이 모인 거실엔 웃음보다 긴장이 먼저 퍼졌습니다. 몇몇 동생들은 이미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묘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고 막내는 아예 팔짱을 낀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는 꺼내둔 서류 봉투에서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봉분이 꺼진 모습, 죽어있는 들풀, 그리고 묘성 옆에서 천천히 사라지던 갈색뱀. 이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야. 묘가 누군가에 의해 건드려졌어. 형제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둘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형, 제발 좀 뱀 하나 나왔다고 너무 과민하게 굴지 마. 시골 산소에 뱀이 나오는 게 그리 이상한 일이야. 그건 그냥 우연이야. 게다가 그 자리는 형이 직접 골랐잖아. 햇빛 잘 들고 경치도 좋고 터도 괜찮다고 다들 인정했던 자리야. 맞아. 그리고 지금 와서 이장을 하겠다고 그건 너무 극단적인 선택이야. 나는 그 말들에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이거 어머니가 남기신 거야. 조용하던 방 안이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나는 편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그 아이가 혼자이지 않게 해줘. 를 읽을 때 누이 하나가 조용히 눈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렇게 쓰셨다고 그때 거실 구석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 자리는 만수가 골랐지만 사실 내가 오래전부터 마음에 둔 곳이었다. 근데 그날 산소에서 뱀이 기어 나왔을 때 나도 알았다. 그건 그냥 짐승이 아니었어. 그 말에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젠 아무도 장난처럼 웃지 않았고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만수야. 아버지는 내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셨습니다. 네가 하거라. 자식 중 누군가는 책임져야지. 그 말은 허락이자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며칠 뒤 나는 이장을 정식으로 신청했습니다. 공문은 곧바로 발송되었고 담당 공무원과 장의사팀이 현장을 함께하기로 약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음력 2월 초하루. 어머니가 평생 좋아하시던 햇살 따뜻한 날을 골랐습니다. 그날까지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묘 아래 과연 무엇이 있을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눈을 감고 있을 수 없다는 것. 어머니가, 그리고 그 편지가 이미 나에게 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수야,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장 당일, 산에는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햇살이 떠올랐지만 숲속엔 여전히 물기를 머금은 듯한 축축한 기운이 남아 있었고, 길을 따라 말라붙은 낙엽이 발에 부서지듯 스쳤습니다. 나는 이른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준비를 마쳤고 형제들과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그날은 8명의 형제들이 함께했고 아버지는 내 팔을 조심히 붙잡고 봉분 앞까지 걸어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선 순간 시간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산사의 소리도 바람 소리도 없는 그 적막함 속에서 장의사의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삽이 땅을 치는 소리. 툭, 툭, 툭. 그 단조로운 리듬 속에서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에는 어머니 생전 사진 한 장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종이 가장자리가 손끝에서 구겨지고 있었지만 나는 놓을 수 없었습니다. 30분이 지났을 무렵 인부 중 한 명이 삽을 멈췄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관이, 하나가 아닙니다. 장의사가 곧장 그쪽으로 다가가 흙을 더 걷어냈고 그 순간 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2개의 관, 하나는 아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위에 비스듬히 덮이듯 놓여 있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동생들이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저게? 뭐야, 진짜 둘이야 설마. 그 위에 누가? 장의사는 이마를 짚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첩장입니다. 누군가 기존의 묘 위에 무단으로 또 다른 관을 묻은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무릎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동생 중 하나가 욕설을 터뜨렸고 또 다른 하나는 말도 안 되를 되풀이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고 나는 그냥 어머니의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그 사진 속의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그 미소가 지금껏 무거운 나무관 아래에 눌려 있었다고 생각하니 내 가슴 어딘가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공무원은 위쪽 관에 등록번호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행정조회에 들어갔고 장의사팀은 조심스럽게 2개의 관을 분리했습니다. 묘지 가장자리에 마련된 운구차로 각각 옮겨질 때까지 나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에서 땀에 젖은 어머니의 사진만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관 안에 있던 유골의 신원 확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만수 씨, 위쪽 관에 있던 유골은 박미나 씨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일은 3년 전 봄이며 모친으로 등록된 인물은 김정희 씨입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박미나, 그 이름은 어릴 적 우리 마당에서 웃으며 고구마를 먹던 어머니 무릎에 안기던 그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품에 안았던 마지막 손님, 그 아이가 지금껏 어머니 곁에 누워 있었다니,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허락하지 않은 채로 며칠 동안 나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미나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마당을 걸을 때마다 마치 어디선가 조용히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적 정말 자주 우리 집에 왔습니다. 명절이면 같이 송편을 빚었고 여름이면 마루 끝에 앉아 수박을 먹으며 어머니 품에 파묻히곤 했습니다. 나와 내 형제들이 장난을 치면 미나는 가장 먼저 어머니 뒤로 숨어들던 아이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 애가 꼭 우리 애 같아. 그 따뜻한 말이 이제는 왜 그렇게 오래 가슴에 남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잔인했습니다. 정희 이모와 미나는 어느 날 갑자기 마을을 떠났습니다. 어른들은 이사 갔다고만 말했고 누구도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더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미나는 기억 속에서 아주 천천히 희미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다고, 그것도 3년 전 봄, 바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그 해, 같은 계절, 같은 해, 그건 우연일까요?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희 이모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함없는 자세, 변함없는 표정. 그녀는 여전히 꺼진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간 건 어머니의 사진 한 장. 그 사진을 천천히 그녀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그녀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으로 나를 정확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건 무언가를 기다려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나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꺼내주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침묵 끝에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내가 애 하나 못 낳고 울고 있을 때도 김치국 한 그릇 들고 와선 복 많으니까 또 생긴다며 웃던 사람이었지. 입덧할 때는 국 끓여서 나눠주고 태몽 껐다고 부적처럼 고구마꽃을 전해준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 그녀의 눈엔 벌써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12이나 낳고 다 잘 키운 사람이 묻힌 무덤이라면 우리 미나 다시 숨 쉴 수 있을 것 같았어. 나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무당이 그랬어. 복 많은 여자의 무덤 위에 올리면 그 아이 다시 찾아온다고. 그 말을 믿고 싶었어. 그 말은 무섭도록 조용했고 그 눈물은 평생을 품고 있었던 사랑이자 죄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사진 가장자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나를 미워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 위에라도 미나를 누이고 싶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죄책감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꺼내는 용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묘지에서 침묵하고 계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뱀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을 위한 오래된 품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들의 말은 간결하고 단호했습니다. 정만수 씨, 무단 매장 혐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파묘 기록과 동사무소 보고서를 바탕으로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다. 가족 측에서 의사를 밝히면 절차를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수화기를 든 손으로 벽만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고발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찢고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를 짓눌렀던 관, 묘지의 침범, 모두가 분노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눈을 봤습니다. 정의 이모의 그 말 없는 시선, 그 속에 담긴 외로움과 용기, 그리고 어머니 사진을 쥐던 그 손끝, 그건 단지 불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살아남은 한 여인이 죽은 딸을 어떻게든 다시 살리고자 했던 마지막 희망. 나는 그날 저녁 형제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실을 전했습니다. 경찰이 고발을 원한다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고, 우리가 의사를 밝히면 된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 또다시 가족들은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잖아. 엄마 묘를 짓눌렀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우리도 피해자야. 그래도 그분 일부러 해치려고 한 건 아니잖아. 딸이 죽고 정신이 망가진 상태였잖아. 그럼 우리가 당한 건 뭐야? 엄마가 그렇게 누워 계셨는데. 분노와 연민, 이해와 상처가 뒤엉킨 대화 속에서 결국 동생들은 나에게 말을 돌렸습니다. 형 뜻대로 해. 엄마 묘는 형이 지켰잖아. 형이 결정해.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아버지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불 꺼진 바깥을 바라보고 계셨고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을 통해 조용히 방 안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의 이모, 고발해야 할까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눈에는 예전의 단단함 대신 오래 묵은 피로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도 벌 받고 살았지. 딸을 낳고, 딸을 잃고, 손주도 못 안고, 이젠 사람 얼굴도 못 알아보고, 말도 못하고, 그게 벌 아니면 뭐겠냐. 용서는 받은 사람보다 해주는 사람이 더 강한 법이다. 나는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경찰서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린 고발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오래된 슬픔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처음으로 가벼워진 허전함이었습니다. 마치 오래 묶여있던 무언가가 조금 느슨해진 듯한 그런 평온함이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조용히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병원에서 인계받은 정희 이모의 유해는 작은 관 속에 조심스레 안치되어 있었고 그 위엔 정갈한 흰천 한 장이 덮여 있었습니다. 미나의 유골은 이미 화장되어 작은 유골함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표도 없이 임시보관함에 조용히 놓여있던 그 작은 항아리를 꺼낼 때 나는 마치 누군가의 긴 울음을 들어주는 것처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는 고민 끝에 어머니를 다시 산아래 가족 묘역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정희 이모와 미나를 함께 눕혀드리기로 했습니다. 한쪽은 나무관, 한쪽은 유골함. 표식도 화려한 비석도 없었습니다. 단정한 흙 무덤 2개가 작은 들꽃들 사이에 나란히 자리 잡았습니다. 비문 대신 나는 손수 만든 나무 편말 하나를 꽂았습니다. 거기엔 단 하나의 문장만을 새겼습니다. 꽃은 뿌리 옆에서 자랍니다. 꽃은 언제나 누군가의 곁에서 피어납니다. 나는 가끔 그 언덕을 오릅니다. 아침이면 마당에서 고개만 돌려도 언덕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저녁이면 바람 소리에 섞여 마치 누군가 나직이 안부를 묻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형제들 사이에선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무덤에 관을 얹었던 사람인데 형이 너무 감정적으로 나선 거 아냐? 너무 착한 거랑
너무 약한 건 달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이 모두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이 그 언덕 위 두 무덤 사이에 분명히 있었음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라면 그날 무언가가 얹혀졌을 때도 이유를 아셨을 거라고, 아무 말 없이, 아무 원망 없이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누워 계셨을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 날 정희 이모가 어머니 앞에 도착했을 때 그 눈동자에서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빛이 스친 것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무덤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놓고 돌아섭니다. 바람이 불면 풀잎이 흔들리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인연이 조용히 인사를 건네는 듯 들립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조용히 내려옵니다. 그 언덕 아래에 내가 살아가야 할 또 다른 하루를 향해